예,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의 특성상 또 하게 되면 남들과 같은 그런 유튜브를 하게 되니까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리고 유튜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유튜브 보는데 저도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려고 앉았다가 다른 유튜브 보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고 그래서 하지를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결국 유튜브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또 뭐 그걸 매일 하다 보면은 또 의도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어렵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어, 어젠가 신문을 봤더니 정경심 재판에 판사가 새로 배당이 됐어요. 지난번에 송인근 참 진보 성향의 판사가 바뀌어서 다른 판사가 배당이 됐다는 걸 알고 있었고, 원래대로 하면은 2월 27일 날 첫 재판이 열렸어야 되는데 지금 중국 폐렴 때문에 열리지를 못하고 전부 다 재판이 지금 안 열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새롭게 판사가 배당이 됐는데 어, 김선희, 임정엽, 건성수 형사 합의 25부 이 판사들로 바뀌었는데 이 판사들이 그 대등 재판부로 변경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심 판사가 있고 두 배석 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 판사가 자기에게 똑같다는 거잖아요. 응? 무슨 의도로 정경심에 대한 이 재판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재판이 열리면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의 선고가 있고 난 후에 바로 또 법정 구속이 됐었잖아요. 예, 법정 구속이 되고 나서 또 6일 만에 이명박 대통령 석방이 됐어요. 예, 그러는데 그 부분은 재항고에 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견해 대립이 있어 대법원 결정 때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물론 뭐 제가 지금까지 재판 본 것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가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오니까 법정 구속이 되는 이런 상태를 많이 봤는데 보석 상태로 있다가 항소심을 받으면서 재구속되는 거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물론 뭐 제 노트를 찾아봐야 되겠는데 뭐 제가 그런 법률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 그때그때 재판을 봤을 뿐이지 거기 법리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는 비교를 해보질 않았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 경우가 되니까 제가 제 노트를 찾아보던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제가 이해는 좀 안 되더라고요. 저희는 뭐 재판에서 법정 구속이 되면 석방이든 뭐 보석이든 어떤 상태든 선고가 나면 바로 법정 구속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 뭐 항소심이어서 그런지 1심에서 보석 상태로 되어 있다가 항소심 선고를 받으면서 구속한 거는 정당치 않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어, 구속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보고 아직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거는 좀 항소심 선고까지 났는데 도망갈 우려나 증거인멸할 그런 사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물론 뭐 이명박 대통령이든 누구든 석방이 되는 거는 뭐 환영할 일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죄가 없는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석방이 안 되고 있는지 좀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사에 보면 보석 취소 결정문의 사유가 형사소송법 102조 2항 2조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로 나와 있었다. 항소심까지 끝났으니 증거인멸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 결국은 도주 우려라는 얘기인데 화가 좀 났다.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전직 경호원, 전직 대통령으로서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는다는 것은 국가기관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 아닌가. 해외로 몰래 빠져나갈 수도 없고 도주할 우려가 아니라
아예 도주할 방법 자체가 없다. 어? 그래서 법조문을 찾아봤더니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형사소송법 410조와 415조는 고등법원 결정에 대해 재항고, 즉 즉시 항고를 하면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석서를 좀 더 검토해보니 재항고 재기간 7일 이내 지나기 전까지 구속 집행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 기간 내에 보석 취소를 하고 구금까지 한 것은 위법한 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왜 박 대통령이 대한 것은 누군가 이렇게 왜 이런 게 적용이 안 되는 건지. 우정찬 기자가 형 집행 정지 신청해달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박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처리를 안 하는 건지. 변호사들이 안 해서 그런가요? 참 이런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 이명박 대통령 바로 풀려났을 때나 또 며칠 전에 올라온 다른 해석을 하는 기사를 보고 참 답답하다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항소심을 재판한 그 정준용이라는 판사가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재판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고 있어요. 이 판사가 지난번에 삼성 재판에서 권력을 가진 자가 또다시 이렇게 박 대통령 삼성이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에 기부한 것처럼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의견서 써내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삼성이 그래서 1월 달 초에 준법위원회인가 뭐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처음에 그 준법위원장 이 사람을 노무현 때 대법관을 했던 어떤 사람으로 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또 기사를 본 것은 대통령 헌재 재판 했던 그 8명 중에 한 놈 그 악질인 강일현을 위원장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실제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더 센 놈으로 강일현을 준법위원장으로 앉힌다고 이렇게 기사를 봤는데 하여튼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삼성에서 어떤 뭐 이런 권력자가 돈을 뭐 기부를 달라고 하면 거기서 감시를 하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뭐 누가 봐도 지금 문재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또는 이 재판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뭐 결국은 문재인이든 이 판사든 마찬가지로 이재용 부회장한테 그 롯데 부회장한테 한 것처럼 2년 6개월 그거 때리고 집행유예를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뭐 제가 여기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재판에서 이재용이나 이재용 이재용 삼성을 맡고 있는 변호사들이 너무나 비굴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분노를 하는 거죠. 하여튼 그랬는데 여기에 이 판사가 그렇게 이제 삼성이 이런 준법위원회에서 앞으로 삼성이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감시 관리하도록 하겠다. 그랬더니 그것마저도 부족해서 또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또 내라고 그랬나 봐요. 응?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했는데 보니까 2월 24일에 이 재판부가 여기서 검찰들이 재판 기피 신청을 냈어요. 응? 물론 거기에 나오는 그 검사들이 대통령 재판에 나오는 검사들하고 똑같아요. 고용곤, 강백신, 그 다음에 천재인, 뭐 등등 한 8명 정도 되는 검찰들이 제가 다 봤던 그런 검찰들인데 이것들이 재판 기피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가소롭죠. 그러면서 너네들이 일을 좀 하는 척 하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이 검찰들이 정경심 재판에 들어오는 검찰들이에요. 에? 정경심 재판에 들어왔고 송인건 그 진보 성향의 판사한테 매번 깨졌던 비웃음을 당하고 거기 온 방청객들한테 비웃음을 당하고 물론 뭐 박 대통령 관련된 재판에서 제가 검사들한테 제가 막 소리치고 저도 비웃었죠. 물론 저도 그랬죠. 그러는데 정경심 재판에 오는 방청객들은 전부 다 그 좌파들 쪽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송인건하고 딱 손바닥을 맞춰갖고 검사들 송인건이니까 검사들 비웃으면 거기에 온 방청객들 똑같이 킥킥대고 중간에서 막 말도 하고 야 그만 너 앉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으니까
똑같은 검찰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정경심 재판에 들어가 보면 참 저것들을 응원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이죠. 예, 그러는데 이 검찰들이 재판 기피 신청을 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특검이 하는 얘기가 뭐 특검이든 검찰한테 같이 거기 오는 검찰들이 특검하고 검찰하고 섞여 있으니까 그러면서 피고인 이재용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재용이가 감옥 속 가길 바래요. 제가 이거는 악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설마 이재용이가 감옥 간다고 한들 삼성이 문은 없으시겠어요? 문재인이가 당해야지. 응? 이재용이는 조금 더 감옥서에 조금 더 있다 나와도 괜찮아요. 뭐 삼성이 없어질 것도 아니고 이 나라는 더 고통을 당해봐야 되고 저는 제발 이재용이가 감옥서 더 가서 5년이면 나머지를 더 채우다 나오기를 바래요. 그래서 검찰들이 형사소송법 18조 1항 2호 소정에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 2월 24일자로 서울고법의 정준영 부장판사 기피를 신청했다. 네. 송민건한테도 기피 신청 낸다고 하다가 기피 신청 안 냈잖아요. 검찰들. 에? 검찰들이 하는 얘기가 정준영 부장판사가 삼성의 내부 감시 제도 마련을 양형 사유로 삼겠다며 노골적으로 이재용 봐주기를 해온 만큼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또 이제 또 사실 뭐 제가 모르는 제가 들어가 봐도 판사가 삼성 봐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삼성은 거기서 없을 작전이었죠. 박 대통령이 강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한 피해자다. 어쩔 수 없이 기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이재용이가 지 삼촌 때문에 대통령 화를 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혼났다고 이렇게 말을 싹 바꾸고 변호사들도 입을 싹 바꾸는 이런 거 이재용이는 조금 더 들어가서 고생을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에 아무런 문제 없어요. 더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건 문재인이겠지. 삼성 들어가셔야지. 이재용이가 좀 희생하셔야죠. 왜 박 대통령만 33년 그대로 받아야 돼요? 용감하지도 않고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이재용 씨 응원해 준 거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이재용 씨 재판부는 2019년 10월 25일 첫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미국 연방 양형 기준 8장의 준법 감시 제도를 언급하며 굉장히 노골적이었었죠. 이 사건 재판 진행이나 결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무관하긴 뭘 무관해요. 이재용 씨 풀어주려고 하는 거 다 알죠. 삼성이 이 얘기를 흘려듣지 않고 1월 9일 흘려듣지 않은 게 아니고 의견서를 내라고 그랬죠. 권력자가 이렇게 또다시 이런 똑같은 일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의견서를 내라고 했으니까 이게 흘려들은 게 아니지. 1월 9일 김지영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그렇죠. 김지영 노무현이 때 대법관 했던 김지영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마찬가지로 이재용 씨 재판도 열리지는 않고 있어요. 다음에 제가 기필코 재판에 들어가서 재판을 볼 겁니다. 제가 2월 17일부터 시작되는 그 선거학교 거기에 좀 나갔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물론 먼저 선거가 다가오니까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 때문에 갔었는데 선거법이라든가 선거법이라든가 또 선거에 관련된 뭐 조항이나 자세나 이런 거를 알려주기도 했지만 거기 그 사상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유우파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도 있었는데 거기 온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뭐 소감을 말할 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자세가 많이 달라진 것을 보고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도 많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또 받고 또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대체로 뭐 우파라고 해도 우리 공화당 당원들,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분들이나 또 뭐 자유한국당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을 지지해 왔던 분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갈리는 건데 작년 조국이 사태가 터지면서 광화문에 정강훈 목사가 주도하는 그런 집회가 열리게 됐었죠. 그래서 사실 뭐 저 개인적으로도 정강훈 목사에 대한 뭐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특히 2018년 12월 달에 김무성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그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있었고 거기에 뭐 김문수도 있었고 뭐 등등 몇 사람들이 있어서 하여튼 뭐 그 정강훈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제가 받아들이긴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역에서 집회를 하고 강화문까지 가더라도 우리는 이제 북쪽을 무대가 북쪽에 있었으니까 북쪽을 바라보고 또 정강훈 쪽에 모이는 사람들은 남쪽으로 무대가 있었으니까 남쪽을 바라보는 그런 집회를 해도 서로가 그 선을 넘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였었고 또 물론 우리가 도착할 때쯤은 그쪽에 있는 분들은 행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모일 기회는 없었었죠. 그리고 우리가 집회가 계속되면서 제가 62석을 들고 있을 때 뭐 그쪽 청와대 쪽까지 갔다가 내려오시는 분들이 뭐 합쳐야 된다, 뭉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가 있었는데 결코 저희는 동의를 할 수가 없었었죠. 그래서 뭐 항상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선거학교라는 데를 갔더니 이제 그 정강원 쪽에 집회 오신 분이 그 주도를 해서 하는 학교였었고 또 강사들도 다 그렇죠. 뭐 그 자한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뭐 정강훈 목사가 집회를 이끌고 또 최근에 그 김문수 전 의원이 정당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의 색깔이 그냥 그 전에 자한당을 지지했던 그 분위기랑 달라졌어요. 그래서 강사들도 마찬가지로 자한당이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싸우지 않고는 안 된다. 이런 강의를 많이 했고 물론 또 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가야 될런지를 얘기를 하다 보면 저렇게 자한당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게다가 요번에 정강원 목사가 이제 구속이 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게 우리랑 굉장히 많이 비슷해졌어요. 응? 그래서 가끔 이제 이분들이 한두 마디 하다 보면 제가 그랬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이 외면하는 그런 세월을 우리가 지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싸우는 강한후에 나오는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지난번에 제가 그 교육받는 중간에 합당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저도 마음이 굉장히 풀어졌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그 2주 전쯤에 제가 강의를 좀 제대로 못 들은 날들이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도 한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갔다가 토요일 날도 특강을 좀 듣고 그러면서 그분들을 좀 여러 명을 좀 만났는데 어제 우리 공화당하고 자유통일당이 합친다는 그 얘기가 굉장히 공감이 갔고 우리가 정말 세력을 더 크게 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우파로서 힘을 합쳐야 된다면 강화문 집회에 나온 분들하고 합치면 좋겠다.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자유한국당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또 교육을 하면서도 또 거기 나오신 분들한테 가르치긴 하는데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어갖고 제가 자유한국당과 싸우려면 정말 우리가 좋은 후보를 내서 자유한국당하고 싸우려면은 김문수 대표가 많은 예비 후보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우리한테 이제 선거 관련된 거를 가르쳐 주시는 분한테 제가 예비 후보로 빨리 등록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목요일이나 아마 금요일 날 그랬을 텐데 김문수 대표를 만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토요일 날 특강에 나오신 그 1기에서 5기까지 나온 학생들 중에 10명이 예비 후보를 뛰겠다는 그런 결정을 받아냈어요. 우리는 뭐 이렇게 저렇게 집회를 하면서 정당이라는 뭐 조직에 몸을 담아 왔으면서 또 그동안에 선거를 2번이나 치르고 해서 우리가
그분들보다는 조금 더 알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빨리 예비 후보를 많이 만들어라. 우리가 뭐 꼭 국회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래도 예비 후보를 많이 만들어야지만 김문수 대표도 힘을 얻을 것이고, 또 정말 정치적인 목적을, 정치적인 욕심을 가지고 오는 분들도 예비 후보가 많아야지만 용기를 낼 거다. 그래서 빨리 예비 후보를 많이 등록을 하라. 이렇게 제가 한 수 가르쳐 드리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공화당하고 자유통일당하고 합친다면 많은 시너지를 낼 것 같고, 또 그동안 이렇게 또 망설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하고 자유통일당이 합친 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양보한 것도 많았지만 지금 우리가 4월 15일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정의롭게 순수하게 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소리를 쳐도 정말 이 세상이 외면한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뭐 그 정강훈 목사가 구속되면서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이 투쟁이 어떤지를 정말 많이 알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언론에서도 보도를 안 해주고, 사실 뭐 선거법으로 구속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함에도 언론들이 그거를 내주지도 않고,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히죠. 하여튼 그래서 제가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과 자유통일당이 정말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알고, 그나마 그 김문수 대표가 있는 당에서도 싸워야 되겠다는 그런 분들이 와서 집회에서 연설을 하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랑 합치면 많이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거기 있는 사람들도 자세를 다르게 하든가 하겠죠. 제가 조금 전에 어제 정규재 씨가 한 유튜브 점점 더 미래통합당이 싫어진다 하는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뭐 많은 부분이 공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미래통합당이 왜 저러냐, 왜 저런 사람들을 내세우냐, 이런 면은 좀 공감을 하겠더라고요. 그뿐만 아니고 제가 또 이거는 강추하는 건데, 그 부원에 김영 씨가 올린 유튜버가 있어요. 아마 그 어제 올린 것 같은데, 미래통합당 공천 주무르는 내각제 세력의 실체,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정말 너무 암담하다는 느낌으로, 정말 정말 괴롭다는 느낌으로 이 유튜브를 봤어요. 그래서 뭐 정규진 씨가 걱정한 그 내용이나 김명 씨가 올린 이 미래통합당 공천 주무르는 내각제 세력의 실체, 이거랑 같은 맥락인데, 이거하고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 공화당과 자유통일당하고 합친 이런 것을 지지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세력을 좀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고 김명 씨가 추석이 끝날 무렵에 9월 27일이었나 이때도 강철 김영환에 대한 올린 거 있어요. 이 사람 완전하게 전환한 거 아니라고. 그때도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 참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그 유튜브를 봤었어요. 제가 어제 굉장히 거래처에 있는 아는 분을 만났는데 뭐 너무나 그 의지가 확고부동해서 제가 긴 말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지금 나라가 문재인이가 저러고 있으니까 너무나 걱정되기 때문에 이겨야 된다 하면서 무조건 그 우파, 뭐 우파라고 할 수는 없는 무조건 그 한교안이가 있는 당이 이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두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김명 씨가 올린 이 미래통합당 공천 주문의 내각제 세력의 실체, 이거를 아마 보내줄 거예요. 그리고 강철 김영환에 대한 그 유튜브도 보내줄 거예요. 정말 나라를 걱정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지금 한교안이가 있는 당을 밀어준다고 해서 이 나라를 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응? 네. 그래서 이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좀 섭섭한 감이 있고, 우리가 섭섭한 게 왜 없겠어요. 이것저것 왜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번 선거에서 대한민국당을 이끌어왔던, 우리 공화당을 이끌어왔던 우리들뿐만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우파라고 하는 투쟁하는 사람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당은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자유통일당에 있는 분들도 우리의 진정한 뜻을 좀 헤아리시고 좀 그쪽에서도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작은 일 때문에 또 그쪽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양보한 것처럼 그분들도 양보를 하시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또 제가 최근에도 뭐 사실 제가 유튜브를 보지 않아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유튜브 보다 보면 제목이야 보겠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종찬 기자가 거짓과 진실 2편을 냈어요. 사실 이거는 오종찬 기자의 책으로서라기보다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알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구나 제가 재판을 많이 다녀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우리가 이 책은 읽든가 읽지 않더라도 이 책은 구비를 해서 정말 누구한테라도 우리가 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진실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르재단, 케이스포지 재단은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읽고 알리고 해야 될 책인데 뭐 오종찬 기자의 그 문체가 굉장히 쉬워요. 뭐 본인 자체가 책은 뭐 재미있고 쉽게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책인데 대체로 문체가 굉장히 쉬워서 누구라도 읽는 거는 참 부담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가로세로가 정말 박 대통령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메시지 가지고 떠들 게 아니고 이런 책을 좀 소개해주면 좀 좋아요. 예? 아니 그렇게 그 구독자 수 많고 그 달변인 두 사람 변호사인 강용석 변호사도 있으니까 이런 책을 선전해주면 좀 좋잖아요. 선전이 아니라 이런 책을 좀 알려주면 좋잖아요. 왜 이거를 개인이 낸 책으로만 생각하시냐고요. 자기네들도 책을 내려고 했던 사람이라 제가 보니까 제가 그 선거학교에 책을 몇 권을 들고 갔었어요. 5권 하고 1권 하고도 들고 갔는데 사실 뭐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뭐 이거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공화당 당원이었더라면 눈빛이 달랐을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우종찬 기자의 유튜브를 보면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오종찬 기자의 유튜브가 나오기를 아주 기다려요. 그리고 몇 번씩이나 봐요. 그 다음 무슨 얘기가 나올까 굉장히 기다리고 그러는데 제가 재판이 다니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온 사람들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사람들 그렇죠. 뭐 우리 공화당 아니면은 자유한국당 우파라고 해봤자 우리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을 테니까 우리 공화당 외에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공화당 당원들처럼 절실한 감이 없어요. 뭐 대체를 하는 말들이 몇 번 봤다, 가끔 본다 이런 말투예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오종찬 기자가 어떤 국회의원을 만났더니 그 국회의원들이 오종찬 기자 보고 요즘 뭐 하냐고 이렇게 물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어처구니 없었다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참 어처구니 없었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생각에는 우파라면 전부 다 오종찬 기자의 유튜브를 알 거니 볼 거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공화당 당원들만큼 절절하게 애절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응? 그런 상황에서 가로세로 연구소가 박 대통령 책을 내면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사지 않으면 그 책 판매가 어떻게 되겠어요? 응? 그래서 사실 제가 가로세로 연구소가 책을 낸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편지를 많이 냈을 테고 또 사준다고 한들 거의 다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먼저 나서서 먼저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낸 책을 사지 않는다면 그 책 판매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여튼 그랬고 가로세로 연구소가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면 탄핵의 진실, 미래재단, K스포츠 재단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대통령 재판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줘야죠. 어? 그 두 사람은 재판에 와보지도 않았잖아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잖아요. 어? 재판 기록물을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보고 얘기를 해주면 좋을 걸 정말 정말 안타까울 뿐이에요. 네. 뭐 오종찬 기자의 책은 오종찬 기자한테 연락하시거나 교보나 예스24나 또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또 문구점에 가시면 사실 수 있으시니까 이 책은 그렇게 구매를 하셔서 읽으실 수 있으십니다.